지난 세션에서 언급을 했듯이 단백질은 일단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곧바로 일단 최소한 3단계의 1차, 2차, 3차 구조의 단계적 형성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 특별한 다른 경우에 따라서 어떤 단백질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4차 구조라고 하는 것까지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으로서 먼저 1차 구조를 본다면 1차 구조라는 것은 그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죠. DN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어떤 아미노산들의 그 배열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2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유한 일단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10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20개를 가지고 각각 이 10개마다 한 아미노산마다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20가지 곱하기 20까지 해서 20의 10승의 경우의 수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들 1차 구조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아직까지도 다 소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구조를 형성을 펩타이드 결합을 마치는 순간 1차 구조가 그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것이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면은 2차 구조라는 것을 곧바로 형성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뭔가 잘못 된다. 단백질의 2차 구조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됐어. 1차 구조가 아니라 2차 구조가 돼야지. 그 1차 구조는 2차 구조라는 건 이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로컬이란 이제 지역적 구조라고 곧바로 직역을 해도 좋겠으나 이 전체적인 폴리펩타이드의 어떤 일부 지역의 지역적인 또는 부분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구조로서는 2가지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단백질에 있어서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구조이거나 알파 힐릭스라고 하는 리본처럼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는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 베타 플리리드 시트라고 해서 2가지 종류의 구조만을 형성할 수가 있을 뿐인데 이들은 모두 폴리펩티드 골격들 간의 수소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알파 힐릭스, 알파 나선 구조를 보면은 전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휘 감겨서 마치 DNA의 나선 구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이들이 형성이 되면서 유지가 되는 그 원동력은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폴리펩티드 골격에 있는 그 아미노산들이 자기들 서로 간에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소 결합들을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알파 헬리스가 만들어지느냐?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들이 특정한 지역의 조합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런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저절로. 언제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엔트로피가 왜 높아져? 안정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야만 마치 인산들이
인산들이란다. 인지질들이 물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특별한 그 인지질 이중충을 이루어야만 그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것처럼 폴리펩타이드들이 이렇게 쫙 배열이 됐을 때 어느 일부 지역들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바로 거기에 하필이면 거기에 이러한 특이한 조합의 아미노산들이 오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알파 나선 구조라는 형태로 구조를 이루어야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펩티드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가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모든 전 지역에서 알파 나선 구조가 또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구조니 베타 병풍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조건이 이 아미노산들의 서열에 의한 특별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그냥 저절로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 헬릭스가 여기 있고 베타 병풍 구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두 개의 지역이 서로 이렇게 특별한 종류의 어떤 아미노산 서열이 가져지게 되면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결합이 골격들 이것 역시 항상 골격들 간에 다시 말해서 R그룹은 그저 구경만 하는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R그룹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고유한 이 화학 그룹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20개의 아미노산들을 쫙 살펴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지금 낄끼 빠빠 그래서 너는 좀 참아줘. 그래서 이 골격들끼리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특이한 베타 병풍 구조는 마치 병풍을 우리가 세워줄 때 이렇게 조금 약간씩 틀어놔야 정말 이렇게 딱 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베타 오히려 한국말로 번역이 이제 조금 더 재밌네. 병풍 구조라고 해서 원래는 베타 플레이티드 시트라고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번역을 한국말로는 병풍 구조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알파 나선이 됐든 베타 병풍이 됐든 그것을 자연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열역학적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다는 얘기죠.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도대체 2차 구조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일단 그것은 이미 원래 유전자 염기 서열에 의해서 태생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유전자에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미 오게 될지가 이미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질이고 그 윗단계 그런데 이제 2차 구조 다시 말해서 이 2차 구조는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딱 DNA의 염기 서열만 딱 보더라도 각각의 DNA 염기 서열이 이제 아미노산을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게 알파 나선 구조를 확실히 이루겠음? 그러니까 요즘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어떤 유전 정보를 집어넣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 나선 구조를 형성할 확률 몇십 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베타 병풍 구조를 만들 확률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 뽑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것에 좀 더 이제 나아가서 거기서 단백질은 거기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일단 2차 구조가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스스로 접어 들어가 가지고서 마치 종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구겨버리듯이 구겨서 어떤 고유한 모습을 만들어 버리듯이 이제 단백질이 접힘이 되면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3차 구조를 우리는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이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구조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단백질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의 각각의 단백질 그 서브 유닛이라고 하는 소단위체의 구조가 왜 동글동글동그리가 되는지, 또는 콜라겐의 단백질은 왜 어째서 길쭉한 무슨 뭐 밧줄 모양이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단백질들의 모양 자체가 이제 3차 구조 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적인 이런 식의 알파 헬릭스 또는 베타 플레리 쉿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의미 있는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여기서 전체적인 모양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에 앞서서 언급된 이황화 결합이 있잖아요. 지금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이황화 결합이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일단 뼈대를 구축해 주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낄끼빠빠 때문에 가만히 망설이면서 참아왔던 이 아미노산의 곁사슬들이 있잖아요. 사이드 체인들이 드디어 실력 발휘를 하는 순간이 바로 단백질 3차 구조의 형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미노산 곁사슬들이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단백질의 3차 구조에는 아미노산 골격들 사이에 어떠한 이 상호작용은 개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미노산 곁사슬들이 삐죽삐죽 삐져나온 그 곁사슬들이 서로 간에 비공유 결합, 여기서 예외는 공유 결합이면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이후 예외는 이황화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부 비공유 결합들, 우리가 이미 봤던 비공유 결합들 있잖아요.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반델발스, 이런 것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이 단백질 3차 구조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3차 구조야말로 전체적인 모양을 결정을 하는 그러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거 기능, 단백질이 어떤 고유한 단백질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3차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구조까지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형성이 되는 것이나 3차 구조 역시 물론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항상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아주 큰 단백질, 아주 길이가 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성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수가 이제 쫙 뽑혀 나오듯이 단백질이 뽑혀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먼저 나왔던 노출된 단백질의 부위가 마지막 자기의 최종 부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먼저 이렇게 성질 급하게 이렇게 어떤 2차, 3차 구조가 먼저 형성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쭉 나오면 뭐야 이거 왜 니들끼리 먼저 이렇게 이러고 난리야. 다시 다 풀어. 다시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 풀어. 이게 이렇게 돼야지 모양이 하고. 왜냐면 앞에서 나온 이 부분들은 나중에 원래 유전자로서의 나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급한 대로 자동적으로 이제 3차 구조가 형성이 돼 버렸을 텐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샤페론이라고 하는, 영어로 샤페론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들이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샤페론들은 아직 단백질 이제 합성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게 된 좀 길이가 긴 단백질 같은 경우에 미리 앞에서 차싹차싹 여기에 붙어가지고서 미리 경거망동, 앞에 나온 단백질 부위들이 경거망동해서 자기들끼리 접어버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다가 이것이 다 끝날 경우에 그들의 경우에 맞게 이 단백질
단백질 접는 거는 이렇게 접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특정한 화학적인 조건 아래에서, 환경 조건 아래에서는 이러한 단백질 접힘의 이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단백질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이 세포 소기관 내부에서 그 접힘이 수행이 되는데, 그 조면소포체 내부에는 바깥쪽에 있는 세포질과는 또 환경 조건이, 생적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럴 때는 그들 특유의 그런 환경에서 이 접힘이 제대로 수행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고유한 셰퍼론 단백질들이 필요한 것이고, 정리하자면 이론적으로는 단백질 3차 구조는 역시 단백질 3차 구조 역시 2차 구조처럼 자동적으로 저절로 형성이 될 수 있어야만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나 특별한 환경 조건, 예를 들어서 조면소포체 내부라든가 뭐 하는 그런 데서 그러한 접힘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거기에 맞는 맞춤형 도우미 단백질들이 있어야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너무 긴 단백질, 큰 단백질, 너무 단백질이 크다는 얘기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한 경우에는 부분적인 어떤 3차 구조가 미리 성질 급하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을 또 방지해주는 샤페론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 4차, 거기까지가 이제 끝난 거죠. 대부분의 단백질은 거기면 끝난 거지. 나로서, 하나의 단백질로서 완성체가 돼가지고서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기능을. 그러나 어떤, 그 단백질들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을 이미 언급을 했듯이, 폴리펩타이드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가 여기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기능적 단백질 단위 형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러한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는 3차 구조에서 한 단계 더 위. 왜냐하면 그 3차 구조는 각각의 폴리펩타이드가 3차 구조를 이룬 후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또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4차 구조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랬을 때 각각의 그 전체적인 그런 모양에 참여하는 소단위체들을, 각각의 폴리펩티드들은 서브 유닛, 소단위 또는 소단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치 헤모글로빈과 형상이 비슷한 4개의 지금 소단위 1, 2, 3, 4가 모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4차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흔히 알려져 있는 콜라전 단백질, 한국말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그 다음에 히모글로빈, 이 단백질이 전부 그런 식의, 이 콜라겐의 경우에는 3개의 폴리펩티드 체인이 지금 서로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가래떡 또는 엿가락처럼 생긴 이런 긴 단백질들이 서로 엉켜 붙어서 튼튼한 용수철 또는 밧줄 모양의 형성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콜라겐이 수행을 제공해주는 그 기능에 딱 맞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콜라겐의 기능은 우리 세포의 외부에서 어떤 세포들의 신축성들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기능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또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그런 길게 이러한 단백질, 길게 밧줄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된 단백질을 우리는 섬유성 단백질이라고 하나? 그 구조를 영어로는 파이브로스 형태, 파이브로스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동글동글한 모양을 이제 글로뷸라, 구형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히모글로빈의 경우에는 이렇게 2개의 동일한 알파 체인과, 여기에 있는 2개의 동일한 알파 체인과 2개의 동일한 베타 체인이 모여서 4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그런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 3차 구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화학 결합들이 이제 곁사슬들에 의한 비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플러스 공유 결합이긴 하지만 이 황화 결합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유한 능력인. 그래서 캠벨의 일반 생물학 책에 흔히 나와 있던 이 그림인데 이것은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단백질이라고 단백질의 폴리펩티드라고 이렇게 쭉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긴 폴리펩티드 사슬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전체적인 3차 구조 입체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여러가지 접힘 형상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곁사슬들의 비공유 결합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OH와 O가 뚜뚜뚜 하니까 우리는 이거 뭔지 대충 이거 수소 결합이겠죠.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두 개의 곁사슬 그룹이 참여했으니까 이거 이온 결합이겠죠. 이쪽은 뭘까? 메틸 그룹들이라는 건 일단 소수성. 일단 이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근원은 이제 소수성 상호작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것이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것을 반데르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죠.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들은 가까이 서로 상봉을 했으나 그들을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붙들어매는 힘은 반데르발스 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데르발스 힘은 다시 말해서 그 누구든지 어떤 화학적 특성이 어떤 물체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서 나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아니잖아요. 반데르발스 결합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일정한 거리를 넘어서는 가까운 거리에 근접하게 되면 그냥 생기게 되는 좀 미묘한 끌림 현상이라고 했죠. 다만 자기들끼리 이 표면적이 서로 상보적인 그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휘되는 그 힘이 세게 커진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소수성 표면들을 가지고 있는 표면들은 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상보적인 그 표면적을 조금 더 넓게 제공해주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찰떡궁합이 된 거지. 소수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거의 대부분 10중 8구는 반데르발스 인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공유결합이긴 하나 이황화결합. 원래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 SH가 있었으나 그것이 수소가 없어지고 여기에 두 개의 서로 간에 공유결합이 형성이 됐던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약한 결합입니다. 비공유 결합이니까 약한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매우 델리키트 단백질 함부로 조심히 다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에 놔두면은 금방 이런 미세한 미묘한 비공유 결합들이 금방 해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고 무슨 뭐 RNA처럼 마이너스 70도의 극저온은 아니나 단백질들은 웬만하면 4도 이하의 저온에 보관을 해야만 이러한 왜 그들이 활성이 유지가 되느냐 그 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황화결합의 경우에는 물론 공유결합으로서 훨씬 더 튼튼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으나 공유결합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이 이 황화결합은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 튼튼하지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환원제라고 하는 그 달걀 썩는 냄새 나는 물질 그 환원제만 갖다 여기다 치면은 그들은 해볼래. 왜? 이들이 다시 각각의 수소를 띠게 된 환원제라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에 이 SH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 질비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은 경쟁적인 이것을 컴피티션 원리에 의해서 이들이 아직도 수소를 배제한 이러한 결합을 가지고 있을 이제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 밖에 수소가 질비한데 수소들이 끼어들어서 나 끼워줘 막 그렇게 되면 모르겠다 하고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이런 화학 결합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부 파괴가 되면은 그 3차 구조가 유지가 되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3차 구조가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그 단백질 디네이처됐다. 변성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헥산의 경우도 헥산, DNA, RNA. 특히 이 DNA의 경우에, 왜냐하면 DNA는 이중 사슬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헥산의 디네이처 변성, 이것은 헥산을 두 사슬을 서로 이제 결합을 시키고 있었던 그 상보 결합이 있잖아요. 상보. 이 수소 결합이 있잖아요. 수소. 그 상보 결합이 파괴가 되면은 헥산은 디네이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헥산은 이중 사슬에서 단일 사슬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헥산이 디네이처 됐다고 하게 되거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다르게 단백질이 디네이처, 변성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3차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결합들이 전부 파괴가 되면 디네이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네이처가 된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변성이 된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형성시켰던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또는 베타 아크릴리식 같은 경우는 파괴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겠지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것이 변성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자, 어떤 방식에 의해서 변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세제, 비누 있잖아요. 디터전트. 비누라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물론 알칼리에 의해서, 옛날에 원시적인 비누는 알칼리에 의해서 OH기가 많은 알칼리성에 의해서 그래서 양잿물을 옛날에 비누로 쓴 경우도 있지만 그런 세제 구실을 제공해 줬던 경우도 있으나 요즘은 세제라고 하는 것은, 세제의 근본적인 화학적인 성분은 이제 소수성, 기름, 세제, 비누는 기름때를 지우기 위한 거잖아요. 물에서 기름때가, 물로 씻으면 기름때 잘 안 벗겨지잖아요. 왜냐하면 물에 안 녹으니까, 이 기름때들은. 그랬을 때 비누를 칠하면 그 기름때들이 벗겨지는 이유는 너 소수성 물질이잖아. 내가 가서 그 사이를 내가 개입을 해주마. 일종의 마이셀을, 우리가 봤던 마이셀을 형성하는 거죠. 이 세제 물질들이 기름, 소수성 물질인 그런 기름때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서 마이셀을 형성해서 이들을 분해시켜버리는 것이 세제의 작동 원리인데, 그 세제를 여기다 치면은 어떤 요 화학결합이 가장 영향을 받겠습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 소수성,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서 이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이 소수성 상호작용, 요것이 파괴가 되겠죠. 세제에 의해서. 이쪽에 개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떠한 소수성 상호작용과 그에 따르는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그 부분이 툭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만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확한 단백질 구조는 이미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파괴가 되어 있는 것이고, pH, 익스트림 pH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산이거나 아주 알칼리거나 하는 이 경우에 어떤 이 pH라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수소 이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성 조건에다 이 단백질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수소 이온이 훨씬 더 많아진, 정상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많아진 곳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 수소 결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소 결합, 이쪽 있던 거 파괴가 될 것이고, 알칼리도 마찬가지고, 알칼리는 수소 이온을 자꾸 탈취해가는 형상이 이제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소결합을 멀쩡하게 이루고 있었던 그 수소 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게 파괴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고온 딱히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고온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엇입니까? 이제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약한 화학 결합들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모든 화학 결합들이 특히 이 약한 비공유 결합들은 그것에 감당을 못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들과 붙잡고 있을 지금 이게 아니지. 내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서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자들이 화학 결합들이 여기서 파괴가 되는 거죠. 훨씬 더 극고온 이 고온이 성향이 심할수록 공유 결합들조차도 그래서 이제 파괴가 돼 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솔트, 고농도의 솔트라고 하는 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소듐 클로라이드를 여기다 훨씬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듐 클로라이드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들이 이 수용액상에서 소듐과 클로라이드 아이온으로 이미 전해지 이온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의 농도가 많으면은 이온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 끼어들어갖고 에이 뭐해 나랑 놀아 하고 그래서 이온 결합에 의해 형성되던 부분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알코올은 뭘까요? 알코올. 이 알코올은 수소 결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알코올은 단백질들도 변성을 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또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또 역시 핵산, DNA 이중사설 이거 역시 변성이 되어버립니다. 변성이 될 때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 관찰될 수 있는 사안은 변성, 디네이처. 어떤 구조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곧바로 발생하냐면 침전이 생겨버립니다. precipi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일부 여러분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나 DNA 같은 것들을 이제 추출하는 간단한 실험을 할 때 어떤 단계에서 알코올을 여기다 딱 부어버리면 거기서 허연 침전물이 딱 되고 이게 바로 DNA야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바로 DNA가 염색체에 있던 DNA들이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이 파괴되면서 구조가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로 있을 때는 수용액상에서 녹아있는 수용액과 물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파괴가 됩니까? 물과의 상호작용도 사실 수소결합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상호작용까지 이미 전부 다 알코올이 수소결합을 파괴시키는 그 기전에 의해서 파괴시켜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허연 떡같이 침전물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RNA도 마찬가지고 단백질도 결국 그러한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침전이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침전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의 계란 있잖아요. 계란. 달걀 아침마다 뭐 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얼마 전까지 저도 매일 아침마다 계란을 변성을 계란의 디네이처레이션을 항상 몸소 이제 실천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것을 끊어버렸는데 아니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고 어쩌다가 보니까 습관이 변해서 프라이팬에다 달걀을 딱 깼을 때 달걀은 맑은 노른자만 빼놓고 맑은 그런 액체잖아요. 딱 넣자마자 허옇게 침전이 되어버린 이유가 그것이 디네이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환원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SH 그룹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 그것을 환원제라고 하는데 베타 메캅토 에탄올이라든가 베타 메캅토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또는 다이사이오스레이톨 DTT 두 가지 종류의 대표적인 환원제를 갖다 치면은 이게 이쪽에 수소들이 끼어 들어가서 파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DNA의 경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이런 식으로 디네이처레이션이 되는 것과 그 물질이 다시 정상적인 구조를 자리 잡아서 리네이처레이션을 뭐 다시 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서로 반복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DNA의 경우, 핵산의 경우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디네이처가 됐다가도 가만히 저절로 왜냐하면 DNA의 경우는 디네이처와 리네이처의 차이는 결국은 이 상보결합을 이루느냐 떨어졌느냐 그뿐이거든. 근데 가만히 단일 가닥이 되어버린 DNA를 가만히 상온에다가 놔두면 자기들끼리 또 알아서 스스로 형성을 해버리잖아요. 왜냐면 그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니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것이고, 잠시 환경이 어떤 이상한 환경 조건에 의해서 분탕질을 치는 바람에 우리가 떨어졌을 뿐이지 정상적인 조건이 돌아오면 난 다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한데, 단백질의 경우는 이 한번 디네이처된 단백질은 환원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다시 이상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마치 신경세포, 그러니까 이 뇌 같은 경우 이제 아주 복잡한 신경세포의 연결로 이렇게 이런 우리의 신경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서 파괴가 되어 버리면, 원래 옛날에는 신경 조직에는 신경 줄기세포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번 손상된 신경 조직은 다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웬만한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 파괴가 된, 상처에 의해서 파괴가 된 조직은 금방 복구가 되잖아요. 그 복구가 되는 이유는 원래 그 밑에 잠복하고 있던 줄기세포 조직층에서 새롭게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내면서, 자, 이걸로 다시 재회복구 하세요 해서 되는 것인데, 신경은 그건 조직세포가 줄기세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경도 줄기세포가 있더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상된 조직이 재생될 수 없는 이유는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것을 그때 가서 다시 신경줄기세포가 발벗고 나서서 다시 세포만 만든다고 해서 그 연결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경줄기세포는 일종의 계륵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이미 성체가 된, 분화가 끝난 이 성체의 입장에서 신경줄기세포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슨 뇌종양이나 그런 거나 가져다 주는 필요악이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일은 별로 현 단계 의학 기술로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마치 그것처럼 이 단백질 3차 구조 역시 한번 파괴가 되어버리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forget it, 잊어줘 이제.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빨리 도망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이 모든 여태까지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이제 도전을 해서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전인가, 이미 4, 5년 전인가에 이미 호주와 미국의 과학자 팀이 서로 팀을 이루어가지고서 이 달걀을 이용을 해서 달걀을 디네이처 시킨, 변성된 달걀을 다시 맑은 액체로 리네이처 시키는 그런 연구에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달걀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언급을 했듯이, 달걀을 가열해서 이렇게 떡처럼 침전을 만들어 버리면 디네이처가 됐다는 게 확연한, 다시 맑은 물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길래 이걸 다시, 그러니까 일종의 첫 시작 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가까운 장래가 되면 혹은 가까운 장래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이미 변성이 된 이런 단백질조차도 쉽게 리네이처 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때가 되면은 웬만한 모든 의약품에 쓰이는 민감한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 굳이 이 저온에 보관할 필요 없이 상온에 그냥 보관해도 나중에 다시 리네이처 시키면 되니까 뭐 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접을 때 샤페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샤페론 단백질은 바로 이 단백질 접힘 과정을 많이 도와주어서 촉진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언급을 했듯이 미리 볼까? 많은 경우에 모든 단백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단백질들은 샤페론이 없으면 제대로 이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난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잘못 어쩌다가 잡힌 이 단백질 접힘이 제대로 안 된 단백질이 있다라고 할 때 샤페론은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신박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장균에서 마치 우리 김치떡, 김치 항아리 옛날에 김장할 때 김치 항아리처럼 담가두는 김치 항아리처럼 생긴 특별한 샤페론 단백질인데 사실은 그 엄밀한 정확한 이름은 샤페로닌이라고 하는 큰 구조체입니다. 샤페론이 들어가 있는 구조체인데 여기에 잘못해서 실수로 잘못 접해지게 된 단백질을 집어넣고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겨울 내내 숙성을 뭐 잠깐이면 여기도 이제 돈도 좀 써야 되겠죠. 에너지를 넣고 그러면은 그러고 있다가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면서 이렇게 딱 뚜껑을 약 하고 열면은 갑자기 여기서 정상적으로 짠 하고 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이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단백질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콜라이 이 대장균에서 이 샤페로닌이라고 하는 샤페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대장균은 곧 죽음을 해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제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제 우리 대사작용에 있어서 정상적인 단백질 구조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자주 단백질 접힘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출해주는 하나의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히샥 단백질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룹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많은 종류의 히샥 단백질 한국말로 그러면 뭐야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봐 열충격 단백질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뭐 굳이 그러면 되겠죠. 왜 이 친구들을 히샥 단백질이라고 이제 불렀을까? 그 전에 이들이 원래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몰랐던 시절에 19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도 아마 이들이 도대체 기능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어떤 이것이 세균이 됐던 동식물이 됐던 어떤 생명체에다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열을 가해버리면 고온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37.5, 37도 정도가 정상적인 나의 생활 온도인데 갑자기 나를 42도, 45도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나를 100도가 되는 끓는 물에 집어넣게 되면 열충격 단백질이 생성될 시간도 없이 나는 그냥 끓는 물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열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약간의 고온에다가 열충격 단백질을 고온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고온에다가 조건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약간의 고온 내가 정상 온도가 37이라면 한 42도 정도, 45도. 그럼 갑자기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단백질들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을 발견을 해요. 얘네들 뭐지? 왜 없다가 갑자기 열만 받으면 충격 밖에 나와서 난리야 니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전부 한데 뭉뚱그려서 히샥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만 받으면 튀어나오게 되는 단백질, 만들어지게 되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왜 열만 받으면 얘네들은 갑자기 만들어질까? 고온과 무슨
연관이 있겠지. 고온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해주는구나. 뭔가는 모르지만 고온이 있을 때 이 열충격 단백질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생명체를 그 조건 아래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구나라는 예측을 했을 것이죠. 요즘 한참 화두가 기후 대응, 특히 고온 저항성,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작물을 생산을 다 관장하는 농촌진흥청 같은 그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그쪽 방면으로 연구비를 그냥 막 요즘 쏟아붓고 있어요. 고온 저항성 대비 새로운 작물 개발할 때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어떤 특별한 열 충격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뭐 고온 저항성 대비한 작물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서를 많이 내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만약에 알고 보니 이들의 기능이 샤페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열충격 단백질들은 그 기능이 샤페론이었어요. 그만큼 고온에 있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열충격, 고온을 받으면 단백질들의 이 구조가 금방 변성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기에 곤란하다는 얘기니까 고온 조건에 처했을 때 빨리빨리 미리미리 알아서 열충격 단백질이 그 민감한 고온에 의해서 변성이 되긴 그런 단백질 주위에 붙어서 이것들을 고온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준다는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샤페론 단백질은 만능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샤페론 단백질이 접힌 과정을 촉진시키고 아까 그 대장균의 그 샤페론의 경우처럼 잘못 접혀진 단백질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물론 봤으나 모든 단백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샤페론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이 돌연변이, 샤페론의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는 이제 결국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겠지만,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원래 도저히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구제불능인 단백질들은 제대로 접힐 수가 없는 경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특단의 조치로 이런 단백질들은 그냥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괴를 해버립니다, 세포 내에서.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파괴를 시켜버리는 능동적으로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서양에서 매우 유명한 단백질이 하나인 이제 CFTR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병인 낭포성 섬유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저 빈도가 정말 높은 이 특별한 서양 사람들한테서 이 동양인들나 저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들에게서는 그다지 빈도가 발생비도가 이 유전병인데 발생비도가 높지 않나, 두드러지게 그들의 어떤 근원 조상 탓 때문에 매우 높게 빈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생물학, 그들에 의해서 제작이 된 일반 생물학 교과서에서 빠짐없이 이제 언급이 되는 그런 유전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초래가 되느냐 하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CFTR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잘못된 버린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이 CFTR은 무엇의 약자냐 하면은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라고 해서 CFTR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언급 안 할 것이고, CFTR로만. CFTR 단백질이고 세포막에 붙어있는 단백질이고 수송체입니다. 이온 수송, 특히 염소 같은 클로라이드 아이온, 염소 같은 이온을 세포 안팎으로 이제 수송을 전담을 하는 이온 수송체 단백질이고, 근데 그 단백질 유전자가, 그것을 만드는 단백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CFTR 유전자는 재밌는 것이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시험을 대비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런 정보이긴 하나 이런 언급이 될 때마다 이런 게 일종의 뭐 알아두면 좋은 상식 차원에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189KB, KB라고 하는 것은 킬러 베이스로서 그러니까 189에다가 03개를 더 붙이는 뉴클리오티드가 18만 9천 뉴클리오티드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진 유전자입니다. 그것도 그 유전자가 다시 말하면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위만 코딩 리전이라고 하는 그 부위만 그렇게 엄청나게 긴 유전자가 되겠죠. 그럼 엄청나게 긴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큰 단백질을 만들어내겠거니 맞아요. 비교적 큰 단백질을 만들어냈는데 유전자 길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애갱이가 되는 거죠. 아니 18만 9천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3으로만 나눠서 그거를 18만 9천은 3으로 나눈 개수의 아미노산이 왜냐면 3개의 뉴클리오티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480 요 AA가 아미노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8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3을 곱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엑손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중간에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유전자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RNA의 모든 부위가 다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박스로 지금 표시된 이 부분만 모아가지고서 제대로 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mRNA. 그럼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진핵세포에서만 존재하는 요 엑손과 그 중간에 지금 끼어있는 얘네들은 지금 멀쩡하게 있다가 단백질 합성에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허탈한 존재 아니에요. 이들이 인트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세상에 27개의 엑손과 그 중간에 있는 26개의 인트론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쓸데없이 낭비되는 쓰레기 인트론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야 아니긴 하지만 만약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아미노 애시드가 지금 CFTA 단백질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노산이 1500개가 가까이 되는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사실 엄청나게 큰 단백질인 것이죠. 여기에 지금 구조가 이 구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이제 파악이 된 구조인데 보면 여기서 동글동글 리본으로 이거 다 알파 나선 구조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일단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이 이상한 리본 비슷한 이런 것들은 전부 베타 플리리드 시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단백질의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나라하게 이제 얘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자연적으로 2차, 3차 구조를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 형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런 알파 나선 구조를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 베타 이 병풍 구조를 보이고 있지 않은 이런 부위들 이렇게 뭐 실처럼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2차 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3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접힘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렇게 생긴 CFTR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단백질 자체가 각각 지역적으로 여기 지금 이상한 글자로 무슨 뭐 TMD2, TMD1, 뭐 NBD1 이게 일종의 그 각각의 그런 도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영역이 기능적인 영역을 형성을 해가지고서 TMD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 이들이 세포막에 가서 갖다 박히는 그런 부위이고
NBD는 뉴클리오타이드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ATP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뭐 하는 그런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FTR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또 한 가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렇게 중간에 여기 좀 MSD 멤브레인 스패닝 도메인이라고 여기 아까를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기했는데 어쨌든 이 상당 부분의 이 단백질이 지역이 세포막 부분의 중간에 삽입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끼어서 있는 그 덕택에 이 단백질이 CFTR 단백질이 세포막 단백질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간을 형성을 한 다음에 이 공간을 통해서 염소 이온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요 밑에 있는 요 아까 얘기한 그 뉴클리오타이드 바인딩 도메인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ATP와 결합을 하고 하는 그러한 기화로 자기의 구조를 살짝 변화가지고 마치 그 우리 세면대 그 막는 플러그 같은 수채 구멍 같은 식으로 막아버리면 이 이온이 멤브레인 채널 그 수성체 단백질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것이 열리면 이온들이 이렇게 중간에 빠져나가서 이제 수송이 되고 하는 식으로 개폐가 조절이 되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냥 뻥 뚫려 있는 그런 단백질이 아니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성체 단백질 구실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워낙 이렇게 유전자의 크기가 큰 단백질이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할 이런 여기저기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CFTR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돌연변이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아주 재밌는 돌연변이 하나가 이것입니다. 델타 F508이라고 하는 돌연변이인데 이 CFTR에 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델타 G 지난 시간에 봤던 델타 G에서 이 델타는 차이를 갭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에서 델타는 무엇을 약자하면 deletion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F508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F는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미노산 F는 뭐로 얘기한다 그랬죠? 피닐알라닌 요 벌키한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이 없는 벌키한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는 이것이 페닐알라닌이었잖아요. 요 페닐알라닌인데 508이라는 얘기는 이 단백질에서 508번째 있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이 딜리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미노산 하나가 딜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뭐가 뉴클리오타이드 3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연속적으로는 3개의 뉴클리오타이드가 결실이 딜리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아미노산 하나가 이거 이빨 빠진 것처럼 딱 빠져버린 거죠. 아까 봤죠? 148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 1480개 중에서 아미노산 하나 살짝 결석한 단백질인 거죠. 내가 1480명의 학생을 큰 대형 강당에다 놓고 수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짝 출석 안 하고 빠졌다고 할 때 제가 어디 그걸 감인을 잡겠어요? 수업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돼. 보통의 경우 사실 그렇게 되는 많은 경우에 아니 1000몇백 개 되는 아미노산 중에서 겨우 아미노산 하나 살짝 빠졌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이 재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크게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비정상적으로 접해버려요. 이게 요거 하나 빠졌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요 빠진 단백질 아미노산 하나가 바로 이 페닐알라닌이잖아요. 요거 매우 소수성인 아마 그러니까 단백질 접힘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려고 할 때 이것이 아마 아주 중요한 시드 구실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단백질들이 이렇게 그 아미노산들이 쫙 안으로 접혀 들어가야만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그게 안 접히는 거야. 이게 원래 세포막으로 운반돼야 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모든 세포막으로 운반되는 단백질들은 조면소포체라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조면소포체라고 하는 이 세포소포체 세포 소기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가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단백질 접힘도 그 안에서 해야 되고 여기다가 당도 올리고당도 그 안에서 부착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접히니까 기회를 줍니다. 정상적으로 접히지 않은 단백질들은 그 안에서 몇 번을 접힐 때까지 한번 기회를 줘요. 이 세포. 예. 셰퍼런들도 많이 개입이 되고 야, 그 한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 도와주고 한 세네 번을 이걸 돌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하고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이들이 이제 세포 밖으로 이제 그 조면소포체 밖으로 나와서 정상 단계별로 나가서 결국은 세포막으로 가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가 이런 상태로 지금 세포막에 가서 무슨 민폐를 끼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분해 데그레데이션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세포막에 가서는 이러한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이 CFTR 단백질이 요 부위에서 요 부위 어느 일부 지역에 지금 페닐알라닌 508번째 페닐알라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요. 그러면 그렇게 된 단백질은 여기 지금 여기 보듯이 요 델타 508 CFTR 단백질들은 이 약간의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단백질들은 이 조면소포체 안에서 이 이동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지금 딱 와서 자 이제 기능을 막 이렇게 음이온들을 수송을 하게 되는 기능을 잘 하는데 이들은 전부 여기서 여기 있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줘 가지고서 전부 갈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전부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세포의 생존 전략인 것이죠. 자 이게 유전자가 우리가 2배체니까 2배체 기능에서 2배체니까 정상적인 유전자 하나와 돌연변이 유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이 상대적인 상동 염색체 상에 있는 그 유전자가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기능이 만들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동형접합으로 두 유전자가 두 염색체가 다 이런 돌연변이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 CFTR 단백질은 전혀 존재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개체 안에서는 이것이 동물이 아니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 수송이 안 되잖아요. 이 음이온들이 영토를 비롯한 그게 되면은 왜냐면 세균 감염에 극도로 취약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온을 수송을 해야 여기에 플로우라고 해서 유속이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물들이 흐르는 물이 돼야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전부 같이 씻겨 내려가서 위로 이 CFTR이 주로 발현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의 기도 등의 기도 표면 같은 데 있는 상피세포들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런 CFTR 델타 508 같은 돌연변이가 동형접합으로 호모자이거스로 두 개의 돌연변이가 이제 각각의 염색체 전부 다 있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그러면 요 플로우가 없으니까 이들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마치 4대강을 막아버리니까 볼을 해서 막아버리니까 흐르지 못한 물에서 막 녹조 라떼들이 마구 창궐하는 것처럼 여기에 쫙 부유물들이 끼면서 여기에 늪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늪지대가 되면서 여기에 세균들이 그 안에서 막 원래는 쭉 떨어져 나오면서 흘러 씻겨 내려가야 될 세균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는 지금 원래는
델타 508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게 없지. 기능적인 CFTR이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또 버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는 없으나 여기 세포막에 가게 되는 그런 CFTR 돌연변이 버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뮤커스라고 하나, 그거를 점액이라고 한국말로 하나, 영어로는 이제 뮤커스라고 하는 가래 같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끼면서 이 안에 세균 덩어리들이 쫙 끼어내면서 감염이 그냥 엄청나게 취약하게 되는, 그래서 이거 CFTR 우습게 볼 병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의 이제 CFTR 돌연변이들을 표시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508 델타는 여기서 완전히 장렬하게 이것이 산화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단백질 구조에 관한 또 다른 케이스 스터디인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것은 이미 한번 언급을 일전에 이 소수성 상호작용을 하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긴 하나, 이거 역시 지금 돌연변이가 이것은 치환 돌연변이라서, 아까 낭포성 섬유증이라고 하는 요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이 증상에서는 완전히 전체적으로 세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완전히 결석을 해가지고서 또 없어져 버려가지고서 아미노산 하나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인데, 이것은 겸상적혈구 빈혈증의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대리 출석을 한 거거든. 나 대신에 네가 와 대신 해가지고 살짝 대리 출석을 시켜놓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냥 문제가, 보통의 경우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는 sub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치환 이라고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뉴클리오티드 하나예요. 딱 하나. 원래는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글루타믹 애시드는 뭡니까? 음이온을 띠고 있는 그런 친수성 아미노산인데, 이것을 지칭하는 뉴클리오티드 염기 3개 중에서 하나가 염기가 다른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돌연변이는 얼마든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재수가 없어서 요 글루타믹 애시드를 지정을 하던 것이 밸린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온 하나도 없고 이건 소수성이잖아요. 소수성 아미노애시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것이 어디 유전자냐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그 2개의 소단이 있잖아요. 하나는 알파, 이거 또 하나는 베타. 그 베타 소단이 베타글로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에서 아미노산 1개가 이렇게 글루타믹 애시드에서 밸린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러면 헤모글로빈 구조가 확 바뀌어버려요. 이거 역시 아주 정말 운이 나쁜 케이스. 아니, 겨우 그거 하나 살짝 바뀌었다고 이렇게 헤모글로빈도 장난이 아닌 덩치가 꽤 큰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아미노산 하나 살짝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구 대신 갖다 맞고 왔잖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 운이 없는 것이, 이 바뀌어버리는 이 치환 자체가 결과를 이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글루타믹 애시드 대신에 하다못해 또 다른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스파틱 애시드 있잖아요. ASP 또는 D라고 한 글자로 표시하는, 이걸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만 됐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서로 같은 화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게 하필이면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미노산으로 바뀌어버린 것 때문에 헤모글로빈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버린 헤모글로빈들이 일전에 언급을 했지만 침전이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응집을 해가지고서. 원래 헤모글로빈은 각각 개개인이 이렇게 사는 동글동글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마치 콜라겐, 자기들이 무슨 콜라겐이 됐냐, 길게 서로 줄줄이 서로 간에 응집을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침전이 돼버리겠죠.
그게 축적이 돼버린 적혈구니까 적혈구의 모양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헤모글로빈의 기능은 산소 운반인데 그 기능을 수행을 못하니까 빈혈, 이 빈혈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피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수의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모든 이 엄청난 그 재앙은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살짝 딴 걸로 바뀌어버린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래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여기서 여섯 번째에 있는 글루타믹 애시드, 요게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인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베타 서브유닛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구형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서 각자가 산소를 각 서브유닛마다 산소 하나씩을 딱딱 결합을 해서 이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밸린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쪽이 원래 밸린은 안으로 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 리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요 초기에 지금 초반에 이렇게 하이드로포빅 리전이 있으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노출이 돼서 이거 나 어떡하니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을 이 노출된 소수성 부위를 물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서로 결합해야 이들이 그 소수성 부위들을 이렇게 감추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진 단백질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이런, 그 다음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런 단백질들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소수성끼리 이것을 막 서로 연결시켜서 결합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이러한 모든 병증 상태가 나타나는 것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두 가지 예를 지금 소개를 했는데,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백질 해리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 해리는 변성하고는 다른 구분되는 현상으로서 이 4차 구조 소단위들이 떨어져 나가는,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알파 2개, 베타 2개가 각자가 이제 잠시 동안 알파가 아니 난 베타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리는, 이것이 왜 그다지 별로 심각하지 않은 얘기냐면,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이 각 소단위들의 3차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이들은 언제든지 다시 재결합, 다시 뭉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이거를 세포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함으로써 내가 필요할 때만 기능을 이걸 발휘하게 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기능을 못 발휘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해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병적인 현상 또는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봐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이 있겠죠. 이 구조와 기능에서 이 화두는 뭐냐면, 다양한 기능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항체라든가 그 항체가 될 수 있는 특유한 어떤 고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항체로 쓰이는 것이고, 효소,
역시 마찬가지이고, 물론 RNA가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RNA도 있다고는 하나 호르몬 역시 마찬가지고, 이 셋의 지금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공통점은 뭘까? 항체가 되었던, 효소가 되었던, 호르몬이 되었던, 항체는 항원이라고 하는 특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결합력을 딱 유지를 함으로써 그 항원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병증, 병적인 유해가 되는 물질이 딴 데 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는. 효소는 기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특별하게 특이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그 결합을 한 후에 그 기질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버려 가지고서 바뀌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더 이상 같이 이렇게 붙어있기가 서로 구조적으로 좀 그러한 것이기 하네. 자, 가라. 이것이 바로 화학 반응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호르몬 수용체라고 하는 것과 아주 특이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갖고 그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결합의 기화로 신호를 보내는 거지. 야, 나 결합했어. 결합했다고. 가서 알려. 그래서 그 신호 전달을 세포하는. 전부 사실은 공통적인. 그러니까 무슨 처음부터 항체 따로, 효소 따로, 호르몬 따로 디자인을 인텔리전트한 디자인을 소위 말하는 해가지고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공통적으로 뭔가 그냥 서로 간의 구조가 맞게 되는 결합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것들이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이것을 좀 더 응용을 해서 여기다 써볼 티야. 항체, 항원. 나는 이 서로 간의 이 물질이 결합이 되는 이것을 이용해서 저 안쪽에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볼 것이야. 나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갖고 make difference 해버리는 새로운 물건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여기서 일으키는 어떤 일을 해볼 것이야. 이것이 바로 단백질 구조의 다양성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실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현란한 구조적인 단백질, 각각의 기능이 물론 있으나 우리가 얼핏 보기에 구조 단백질이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새 깃털, 그 다음에 스파이더 실크, 요즘 와서 각광을 받는 이 스파이더 실크 단백질이 그렇게 강도가 세다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의료용 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의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수염 단백질, 헤어, 그 다음에 우리의 손톱, 그 다음에 머리카락, 케라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 이거 30분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효소에 의한 대사 촉진을 이걸 하기가 애매하네. 30분. 아니 뭐 어때? 까짓 거 30분. 아니면 요거를 조금 전에 맞췄던 여기다가 같이 붙여버리지 뭐. 그러면 약간은 좀 시간이 길게는 되긴 했으나 1시간 반 조금 안 되는 강의 분량이 될 테니까 요 부분을 앞에 강의에다가 같이 붙여버리고 편집할 때 이제 마지막 파트인 효소에 의한 대사 촉진은 이건 따로 내일, 요거는 또 꽤 긴 설명이 필요한 1시간, 최소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